수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그럼 성과 관리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를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이제 성과 관리, 성과 관리라는 것은 보고서는 자랑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을 한 걸 자랑할 건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한국노인복지원협회에서 했던 건데 선배 시민 양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배 시민들의 경험을 뭐 세대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통했더니 이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참여한 노인 중심으로 성과를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인지 연령이 감소하더라, 그죠? 내가 느낀 내 나이, 그다음 사회 자본이 증가하더라. 그다음에 노인 문제가 감소하더라. 또 삶의 질이 증가하더라. 사회적 증기가 증가. 이걸 성과 목표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31명이죠. 프로그램 31명을 받고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고 조사 시점은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실시했어요. 이 샘플 수가 30명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30명 이상일 때는 모수 통계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 통계를 할 수 있지만 30명 이하가 되면 비모수 통계라고 해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제 30명이 되면 이 샘플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통계, 모수 통계를 할 수 있고요. 이 30명 이야기일 때는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비모수 통계라는 걸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이게 가장 많이 있어요. 뭐라고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프리 테스트죠. 사전 조사가 있었고 인터벤션. 우리가 프로그램이 있었고 포스트 테스트.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조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다전 사후 비교 검사 설계다. 비교라는 말 써도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비교 설계 우리가 가장 많이 쓴다. 그죠? 이건 인과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조사 시점은 위에고, 그죠? 설문지 구조화된 설문지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30명이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과 지표는 평가 항보는 인지 연령의 감소, 시민의식 증대, 노인 문제 감소,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지지고, 자료 수집 방법은 설문조사고 사전사고, 통계 방법은 대형 표본 t-테스트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대형 표본 t-테스트. 대형 표본 t-테스트라는 건 프로그램을 참여한 전후의 변화를 우리가 평균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게 대형 표본이고, 이것은 30명 이상일 경우, 30명 이상일 때 쓰고, 만약에 30명 이하다, 그죠? 이하다일 때는 윌콕슨 순위 검증을 써요. 그죠? 그래서 윌콕슨, 그죠? 그죠? 그래서 30명 이상일 때는 우리가 대형 표본 t-테스트 쓰지만 30명 이하일 때는 윌콕슨 통계 기법을 쓴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30명 이상이기 때문에 대형 표본 t-테스트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30명 이하이기 때문에 윌콕슨이라는 걸 써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엑셀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윌콕슨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표 보면 측정 도구라는 것은 인지 연령,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회자본은 신뢰, 네트워크, 사회참여, 규범의식. 그래서 사회자본이라는 건 내가 여기에 속함으로써 갖게 되는 내 자본.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 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본을 우리가 사회자본이라고요. 노인 문제는 만성질환, 고독, 무의, 경제적 어려움, 우울, 자기 방임, 스트레스, 자살 쭉 열 몇 개로 만들었고, 삶의 질은 행복함, 삶의 만족, 신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 자아 존중감, 자아 유용성, 자아 실현, 자아 통합, 그래서 이걸 단위 문항으로 만들었죠. 마지막 사회적 지지는 친척, 가족, 지인들과 얼마만큼 교류하는지. 그래서 측정도. 그래서 사회자본 요즘 많이 쓰이죠. 그래서 신뢰, 네트워크, 시민 참여, 규범 의식, 이걸 통해서 나의 사회자본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냐. 그래서 이 척도 지적 많이 써요. 현장에서 잘 쓰지 않지만 이 사회자본 요즘에 되게 쉬고, 2010년대 이후에 논문에서 사회적 자본은 하나의 큰 한 축을 이룰 만큼 행정학 분야랄지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노인 문제지수, 그죠? 만성질환, 그 다음에 고독, 무의, 경제적 어려움, 우울, 자기방임, 스트레스, 자살 생각, 죽음 불안, 가족관계 어려움, 사회적 관계. 그래서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다 배치해서, 특징은 뭐냐면
각각을 하나의 척도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간편 사정도를 통해서 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다 하나의 척도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 이거 제가 참여해서 개발한 척도라서 되게 애착가고요. 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노인 문제 척도 하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노인 삶의 질 척도는 노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행복감, 삶의 만족, 신체적 만족, 건강,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그죠? 자기 유형성, 자기 실현, 그다음에 자기 통합, 자기 통제,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노후 설계 이걸 통해서 이제 삶의 질 측정하죠. 그다음에 제가 앞에 척도의 어떤 신뢰성 사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높은 건 7점 척도라 했죠. 그래서 이렇게 7점 척도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사회적 지지는 이제 루빈이 개발한 건데, 그죠? 되게 짧죠. 6문항을 통해서 어때요? 사회적 지지. 보통 이제 이 평균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 간편 사정도를 통해서 사회적 지지를 척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때요? 인지연령, 나를 몇 살로 생각하냐. 물론 이것은 뭐 나이가 들면 차별적, 그러니까 나쁜 거냐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내가 얼만큼 젊게 생각하냐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인지연령을 제시했고, 노인복지 쪽에 유명한 이금영 교수님인데 이금영 교수님 이걸 좀 좋아하세요. 그다음 보면 성과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이제 측정한 거죠. 그래서 인지 연령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64세인데 하고 나면 63세.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신뢰, 네트워크, 시민 참여, 규범 보면 총점이 있는데 22점에서 24점으로 늘어났고 25점에 27점. 그래서 여기서 보면 T값.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0.05보다 낮았을 때 어때요? 우리가 이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긍정적 변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두 개만 이 의미가 있었고, 노인 문제랄지 삶의 질, 그죠? 사회적 지지에서는 우리가 큰 변화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그죠? 세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노인 문제나 삶의 질과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네트워크랄지, 그죠? 시민 참여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 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노인 문제 중에서 뭐가 영향을 줬냐 봤더니 뭐 무의, 그죠? 그다음에 자살 생각이 감소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어려움이 감소됐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 어려움이 좀 노인 차별이 좀 감소, 이런 식으로 바뀌었더라.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노인 문제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엑셀표를 이용해서 점수를 보여주면, 그림을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얼마만큼 변화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노인 개별에 대해서도 노인 문제 각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노인 개인별로, 그죠? A란 노인, B란 노인 쭉 돼 있죠. 근데 봐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감소했는데 이렇게 이 세 번째 노인은 증가했죠. 이거 같은 경우 위기개입 대상자예요. 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문제가 감소했는데 이 사람만 다른 방향성을 보여있다면 이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위기개입.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삶의 질이 봤는데 갑자기 사전조사를 통해서 높아졌거나, 그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이건 좋아졌기 때문에 문제 안 되죠, 그죠? 이게 나빠진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개입 대상자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사례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B형이나 B 플러스형 단위 설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성과라는 것은 이제 어때요? 항상 긍정적 변화를 이야기한다. 결국은 이제 성과라는 것은 인지와 행동, 조건에서 우리가 뭐가 변화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성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논리 모형 주로 이야기하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문제 상황이 있고 문제 상황을 변화시킨 게 성과고,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게 방법의 처방의 양이 활동과 산출이고, 이 활동과 산출의 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투입이다. 그다음에 성과라는 것은 이렇게 단기 성과, 중기 성과, 장기 성과인데, 이 단기 성과는 지식의 변화고, 그죠? 인지의 변화고, 그다음에 중기 성과는 행동의 변화고, 그다음에 장기 성과는 어때요? 조건의 변화다. 그다음에 이 단기, 중기, 장기에서 어때요? 여기서 이 각각에 대해서 수량 집계, 수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걸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수량 집계, 간편사전 척도, 표준화 척도, 기능 척도, 클라이언트 만족도, 성과를 보이는 질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과 척도 보면 이 자아 존중감 향상을 성과 지표로 쓰면 자아 존중감 척도 변화율, 그죠?
그다음에 저하전중축도 질적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성과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써주면 좋다. 그다음에 양적 방법을 썼을 때는 그 자료원을 반드시 자아전중축도면 누가 개발하는 건지를 써줘야지만이 표준화됐단 말은 뭐냐면 누구 건지 출처를 밝혀줘야 돼요. 왜? 자아전중한 척도도 하나만 있는 게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써줘야 되고 질적 자료 이렇게 하나의 척도만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가족관계 향상 가족관계 척도 변화율 그죠? 그다음에 향상되는 수 비율 앞에 건 척도고 뒤에 건 뭐예요? 수량 집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처럼 두 개를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기능순 척도. 척도가 없었을 때는 기능순 척도. 기획 능력 기능순 척도. 그죠? 그다음에 주관적 참여 기능순 척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붙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질적 자료. 그죠? 어때요? 이거가 기능 척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질적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과 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그 경기복지단에 맞는 매뉴얼이거든요. 제가 이거 자료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자가 15명이다. 그러면 각각이 사전 점수, 진로 점수가 몇 점에서 몇 점 올렸냐. 그죠? 그래서 향상이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15명 중에서 향상된 사람이 10명이죠.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이기 때문에 10명 중에 15명 중에 10명이 향상됐기 때문에 향상된 비율, 수량 집계 70%, 7%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대신 23%는 향상이 못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량 집계, 평균 차이도 검증해낼 수 있지만 또 해당 사람이 몇 명이냐 가지고도 우리가 어때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엑셀을 통해서 사전사고 점수를 표현되면 그림을 통해서 쉽게 전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과 보고 쓸 때도 숫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그림을 통해서 쉽게 그 다음에 특히 왜 우리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개별화된 그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을 전체로 보지 말고 개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사고, 그죠? 증가량도 우리가 각각 개인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의 성과를 볼 때 전체 평균의 변화도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개별 클라이언트별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잡아낼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위기 개입. 그 사람들 같은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성과, 이 프로그램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프로그램으로만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죠? 프로그램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제공 내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더 추가적으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제공량을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수 그죠? 각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증가했는지 그죠? 어떻게 변하든지 개별화된 그걸 보여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표준화 척도 점수가 얼만큼 20점인데 얼만큼 바뀌었다. 이 바뀐 걸로만 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의 질적 자료.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이 감소됐다고 할 만한 질적 자료를 찾아내주면 개별적인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오죠. 음주운전 감소, 그죠? 음주운전도 감소, 이렇게 도박 의존도 감소 이런 식으로 어때요? 클라이언트별로 그죠? 이렇게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자료를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지관에서 이런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성과 그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성과 보고서 쓰는 게 가장 어렵고 또 많이들 이런 그 성과 보고서 작성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뭐 대학원이랄지 이렇게 그 진입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매뉴얼을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면 구글 들어와서 성과 보고서 매뉴얼 정병호.
제가 이 자료를 올려줄 건데요. 이 알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성과 매뉴얼이라는 것을 경기복지재단에서 발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자료 올려줄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성과 평가, 저 정병호 관장이라고 저 책의 공동 저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학부는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과,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해서 이런 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아마 섭외되면 가장 1순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성과의 개념이 뭔지 나와 있고죠. 성과가 왜 필요한지 우리 교과서 등 이야기죠. 매뉴얼,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가 뭔지, 성과라는 개념이 뭔지, 그다음에 산술, 평가, 이제 영양, 성과 측정, 자료 수집, 성과 측정 도구. 그래서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개념화 시켰고, 그다음에 이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 목표,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가 뭘 의미하는지, 그죠? 개념, 그죠? 그래서 산출 목표는 이렇게 횟수, 그죠? 과정의 양이고, 그다음에 성과 목표, 이걸 통해서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죠?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시간 흐름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성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단기 성과는 인지의 변화, 그다음에 중기 성과는 행동의 변화, 그다음에 장기 성과는 조건의 변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말 많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 인생이 바뀐다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를 그죠?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성과 측정, 그죠? 그래서 성과 평가는 결국은 성과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보는 거다. 그래서 영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 좀 더 큰 범위겠죠. 그래서 성과 측정 단계는 성과 측정을 위한 준비, 성과 선택, 그다음에 지표 구체화, 자료 수집, 성과 측정, 보고 작성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래서 성과 측정을 위한 준비는 그죠?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건지 결정하고, 성과 측정을 위한 팀을 구성하고 교육하는 거, 일정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측정할 성과 선택. 근데 측정할 성과라는 건 정해져 있죠. 뭐예요? 성과 목표다. 그다음에 성과 목표를 정할 때 주로 이제 상태부터 지위, 행동, 기능, 태도, 느낌, 생각, 이것들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됐는지를 한다. 결국 이제 로직이라는 것은 이제 결국 제가 이야기했죠. 클라이언트 성과,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성과 목표다. 그죠? 그게 프로그램의 핵심이고, 그래서 로직 모델 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과 관련된 거죠. 왜? 로직 모델은 문제 다음에 바로 성과를 생각해요. 문제 다음에 성과를 생각하고 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 좀 올려줄 테니까 이걸 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이걸 가지고 있다고 참고할 만큼 좋고,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자기가 직접 생각해 쓰는 것보다는 있는 거 어때요?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고쳐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런 자료를 쭉 쓰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측정 선택하는 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계 이미 수업 때 했던 것 때문에 수량 집계, 그죠? 그래서 수량 집계도 다시 한번 개념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표준화 측정 도구죠. 표준 척도의 유형, 그죠? 그다음에 간편 사정 도구,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간편 사정 도구. 그다음에 표준화 척도 사례 쭉 돼 있죠. 그래서 표준화 척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척도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학술이랄지 기관의 경우에는 허락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걸 좀 관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쭉 척도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척도집 관련 경우는 공동모금회에서 성과평가를 척도집 올려줬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고요. 기능순 척도, 제가 이야기했죠. 기능순 척도가 현장에 가장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능순 척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순 척도를 활용했어야 되고, 만족도 같은 경우는 표준화 척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뭐 별도로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적 자료죠. 질적 자료 같은 경우는 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관찰 자료랄지 면접 자료, 문서 및 기존 자료를 우리가 질적 자료로 한다. 그래서 성과를 볼 수 있는 면접 자료, 관찰 자료. 그러니까 성과 목표를 이미 범주화 해놓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질적 자료를 백업하는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 일지에서 성과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죠. 그 다음에 수기, 그죠? 수기에서 이렇게 변화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기록하면서 클라이언트의 기록지를 보면서 거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질적 자료부터 쭉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성과 측정 결과 보고 작성해서 이렇게 사례 1, 그죠? 빈곤 청소년 진로 설계해서 이렇게 그 사전 점수와 그죠? 사후 점수를 쭉 해놨죠. 그래서 달성한 사람이 몇 프로냐, 그죠? 이렇게 그림 제가 했던 걸 제가 여기서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양적 평가 방법, 질적 평가 참석한 사람들 이렇게 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때요? 여러분들 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결국은 측정 도구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모금에서 성과 보고서를 위해서 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병호, 송화영 교수님이 만든 알기 쉬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성과 매뉴얼을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평가 수업을 다 했어요. 여러분들 뭐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게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다. 근데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어때요? 근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어떤 방법, 그러니까 문제 제기했고 그 문제에 제기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과거 사례를 가지고 찾아야지 자기가 임의로 하면 안 되고 그 과거 사례라는 것은 효과성이 있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거 기반, 그래서 서비스를 어때요? 개발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게 결국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보면 사회복지 현장이 서비스 개발까지는 잘해요. 근데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행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 하는 데서는 아직까지는 전문성이 좀 부족한데,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연구 설계,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연구 설계에 대한 취약성. 두 번째는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다음에 측정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T테스트, 그죠? T테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독립해본 T테스트나 아니면 윌콕슨 분석 방법을 통해서 통계적 의미, 얼마만큼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효과 크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는 게 좀 안타깝고,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사회복지 그 성과를 보여줄 수,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 분석론을 들어야 돼요. 자료 분석론을 통해서 사회조사 방법론을 배웠던 걸 실제로 통계를 활용해서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전문 자료로 만들어내는 게 통계 분석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과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세 가지, 연구조사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조사 설계에 맞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근데 이때 성과 도구는 꼭 아까 이야기했던 수량 집계, 표준화적 측정 도구, 기능 척도, 그다음에 기능 수준 가정 간편 사전 척도, 그다음에 질적 자료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사용할 수, 성과 목표별로 중요한 성과 목표는 여러분들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같이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의 여러분들이 기술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 성과 보고서 이렇게 나오면 훨씬 엄청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안에 클라이언트의 점수 변화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없었는지 파악함으로써 어때요? 좀 더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개별화된 클라이언트에게 개별화된 성과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단어를 뽑으라면 저는 편집, 그다음에 찾아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항상 서치, 그죠? 서치, 찾아보고, 그죠? 서치란 말, 그죠? 찾아보고, 서치, 그죠? 서치하고 그다음에 리서치, 그죠? 다시 찾아보는 거. 그래서 찾고 또 찾고가 프로그램에서 개발과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죠? 그래서 좋은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 거에 담아내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고 뭐 재밌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